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할게요. 근데 저는 결혼 전부터 남편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남편이 간염 환자였어요. 그래서 자기는 결혼해도 언제 죽을지 모른다.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생명은 죽게 있으니까 당신이 먼저 가도 나는 괜찮다. 당신이 뭐 다리가 하나 부러진다고 해도 난 당신하고 결혼하겠다. 사실 이런 마음으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하자마자 제가 가장 관심 가진 게 이제 음식이었죠. 간염은 그때 30년 전이었어요. 제가 결혼한 지 지금 이제 30년 지나고 이제 7월 12일이 되면 31주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결혼하면서부터 제가 음식을 연구하게 된 거는 간염은 이제 치료약이 없고 그 어떤 것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음식밖에 남편을 내가 섬길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 그때쯤에 아마 이상구 박사가 굉장히 그 매스컴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나오셨던 그때예요. 그래서 이상구 박사의 자연식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책도 나오고 그래서 제가 그런 책을 보면서 이제 음식을 연구하게 됐죠. 그 자연식을 연구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도시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더 이상은 제가 서울에서 이제 남편과 함께 그 두레장학회 연구 모임에 남편이 이제 거기 책임 간사로 있었거든요. 근데 도시에서는 참 살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골 복내 보성 있는 복내 마을로 누가 땅을 이제 기증한다고 해서 형제 4명이 들어와서 이제 우리는 요양을 목적으로 사실 들어왔는데 세 사람은 너무 산속 생활도 힘들고 또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어서 세 가정이 다 떠났어요. 그래서 저희 가정만 이제 한 1년 정도를 저희 가정만 살다가 굉장히 훌륭하신 미국의 박사님이 저희 센터를 찾아오셨어요. 서울에서 같이 전인건강 운동을 했거든요, 남편이랑. 이제 그분이 김영준 박사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하버드에서 노인 그런 그 노화 연구, 그거를 연구위원으로 계셨던 분이신데, 이런 전인 치유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한국에 오셨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실무자를 찾고 있던 중에 저희 남편을 이제 서울에서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러던 중에 저희 남편이 쓰러졌기 때문에 이제 보성 복내로 오게 됐고, 그 박사님이 저희를 못 잊으셔가지고 찾아오셔서 이곳이 너무나 좋은 장소다. 이곳에서 우리가 전인 건강 운동을 실행을 해보자. 서울에서는 이렇게 모임하고 교육만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실천이 필요하다. 근데 그 실천하려면 자연이 필요했거든요. 근데 안성맞춤으로 우리는 요양하러 왔는데 김영준 박사님이 볼 때는 우리가 이 치유센터를 실천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적임자다고 생각하시고 저희 목사님을 독려를 하셨어요. 근데 저희 남편은 사실 죽을 날이 얼마 남지도 않은 사람처럼 그때 굉장히 심각하게 몸이 이제 안 좋아졌는데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시작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사역이 거의 이제 22년째 지금 접어들었습니다. 제가 22년 동안 남편 아닌 또 다른 사람까지 이렇게 암 환자 또 불난치성 뭐 당뇨 또 자가면역 질환 정말 다양해요. 초반기에는 정신질환자들이 또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정신질환자들을 제가 섬기다 보니까 심리학을 공부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심리학을 또 공부를 했습니다. 심리학을 하고 나니까 이제 영양 문제가 또 굉장히 필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46살에 전남대 식품영양학과 3학년으로 이제 편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대학원까지 제가 이제 들어가서 논문을 쓰던 중에 저희 센터가 너무 이제 직원이 없게 되고 힘든 상황에서 제가 더 이상 진행을 못하고 지금 잠깐 멈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대학원 들어가서 이 배웠던 것이 있고 제가 또 연구했던 진행된 것이 있었어요. 바로 그게 이제 세포,
또 세포에 더 우리가 넓게 생각해서 세포를 가지고 있는 종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 인간도 사실 세포로 이루어졌죠. 네. 더 작은 단위를 보면서 미생물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 어떤 그림이라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굉장히 익숙한 그림이지 않습니까? 네, DNA, 이중 나선으로 된 이 DNA가 이렇게 이제 꼬여가지고 이렇게 늘어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이 유전자를 여러분들은 지금 부모에게서 다 받았죠. 여러분도 또 자녀들에게 이런 DNA, 유전자를 물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모님에게 받은 게 유전자만 아니에요. 또 뭘 받았을까요? 네? 유전자에 생김새가 다 들어가요. 재산도 받으셨죠? 습관도 받으셨죠? 환경도 받으셨죠? 근데 우리가 지나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게 받은 게 유전자만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미생물입니다. 그 미생물이 우리의 소장에서부터 대장까지, 그리고 또 피부에 이렇게 다 지금 같이 우리와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종으로 보자면 사실은 우리 미생물의 그 종에 우리는 따라가질 못합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많은 종이 지금 우리 대장 내에 지금 서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갖고 있는 강의가 한 9가지 정도의 제목을 갖고 있어요. 콘택트가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는 제가 독소와 해독에 대해서 이제 서울에서 오셨을 때는 제가 그 강의를 했고, 뭐 강의가 3강이다, 4강이다 그러면 제가 여러 가지로 이제 압축해서 하는데 오늘 한 강의만을 해야 되는데 독소와 해독을 하기에는 제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오늘은 미생물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나누면서 이 미생물을 알게 되면 여러분이 독소와 해독에 대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오늘은 미생물을 여러분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되겠는데요. 이 미생물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정말 새로운 세계를 보게 돼요.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제가 그 석사 때 인체와 미생물 간이 서로 공생협업을 하면서 우리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에 대한 연구를 제가 그 논문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보면은 인체 미생물을 통해서 우리가 염기서열 구조를 확인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그 미생물의 균주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맞춤약을 처방한다, 미래에는. 그런 그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선진국에서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때가 제가 한 8년 전인 것 같네요. 이 연구 논문을 읽고 계속 관심을 가진 것이. 근데 제가 지난달에 10% 인간이라는 책을 보게 되었어요. 이 책은 나온 지가 사실 얼마 안 됐는데 이 연구는 사실 더 오래전부터 시작된 거죠. 근데 지금 이 미생물을 연구하다 보면은요, 이제 많은 그런 새로운 그런 이제 뭐랄까 산업도 이제 의약품도 많이 발명이 될 것이고 또 인간에 대해서 이 병에 대해서도 어떻게 접근할까에 대한 것도 굉장히 이제 폭이 넓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곧 다가올 것 같아요. 제가 전번에 그 읽은 책들을 보면 아, 이게 이제 거의 대중화가 되고 있구나. 제가 이거를 연구하고 공부했을 때는 굉장히 먼 이야기였어요. 제가 이거를 발표했을 때 우리 대학원생들이 아, 정말 너무 새롭다, 놀랍다. 교수님도 새롭다고 처음 들었던 거라고. 근데 제가 왜 그 논문을 찾게 됐냐면 미국에서 공부했던 형제하고 함께 영양학 스터디를 하면서 그 사람이 엄청난 그 리서치를 잘해요. 그래서 이 연구 논문을 발견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같이 공부하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음식과 환경이 미생물에 어떤 영향을 준가에까지 이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 이 우리 몸속에 있는 소장에서부터 대장까지 이렇게 고루 점령하고 있는 우리 미생물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자, 보시면 건강에 직접적 역할을 하는데요. 이게 이 건강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이 환경적으로 우리가 어떤 환경에 놓여 있을 때 이 환경을 우리 몸의 환경을 지배하는 것이 여러 가지예요. 식사, 스트레스, 우리가 먹는 약, 그리고 이제 미생물, 이제 이런 것들인데요. 이 바로 환경이 우리 장내 기능을 조절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미생물이 내 장내에 어떤 균총이 있는가에 따라서 여러 가지 관여를 해요. 예를 들면 노화에도 관여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노화가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 흐르고 있다, 늙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미생물 균총에 의해서도 노화가 굉장히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처음에만 어렵지 나중에는 쉬워요. 넘어갈게요. 바로바로. 그래서 이 의료 기록에 미생물 균종을 포함해서 연구를 하다 보면 그 사람에 따라서 약을 처방하는 맞춤식이 나온다. 이제 그런 그 예상을 하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고요. 조금 더 넘어가 보면 여러분들 프로바이오틱스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은 다 유식해가지고요. 사실은 제가 강의하러 다닐 맛이 안 나요. 왜냐하면 매스컴에서 너무나 많은 그런 건강 강의들이 많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요. 저는 요즘에는 이제 하고 싶지가 않아요. 사실 새로운 것이 나오지 않는 한은 하고 싶지 않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잠자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천사클럽에서 전화 와가지고 저를 초대해 주셔서 순간 고민하다가 제가 이 이야기를 해도 괜찮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 제가 이제 수락을 했거든요.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스, 좋은 유익균이라는 거죠. 좋은 유익균을 우리가 먹었을 때에 우리 몸에 좋은 유산균이 있었을 때에 이제 생기는 이런 결과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기만 해도 뭐 알레르기 개선, 아토피 개선, 변비, 설사 개선, 골다공증 방지. 사실 골다공증 방지까지는 여러분들 생각 못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 미생물들이 우리 장내에서 영양소를 또 합성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골다공증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이제 새롭게 발견된 게 뭐냐면 이 미생물이 우리 몸속에 어떤 균총이 있냐에 따라서 성격까지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랑, 우리가 어떤 상대를 찾냐에 따라서도 이 미생물이 영향을 지배하게 끼친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캐나다의 대학교에서 이제 실험을 했는데요. 소심한지와 용감한지의 미생물을 교체를 해가지고 주입을 했어요. 소심한 지의 그 미생물을 이제 이식을 해가지고 용감한 지에게 주고 용감한 지의 미생물을 이제 대변에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미생물이 묻어서 나오거든요. 이식을 한 거예요. 이식을 했더니 벌써 그 용감한 지의 그 이식을 받은 지는 갑자기 막 그 계단 오르기도 잘하고 또 높은 데서도 뛰고 전에는 전혀 못 뛰던 쥐가 그렇게 성격이 변한다는 거예요. 단지 미생물만 주입을 해도. 그런데 또 보시면 자, 우리가 피부의 미생물이 사실 그 성페로몬이라는 그런 호르몬을 만들어내서 향기를 준답니다. 실제로 그 의과대학에서 의대생들을 상대로 실험을 했어요. 이제 남학생들의 그 셔츠를 그 여학생들에게 맡게 한 거예요. 그 냄새를 맡게 한 거예요. 냄새를 맡게 해서 그 자기가 선호하는 그 냄새의 셔츠를 입는 남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 여성이 그 냄새를 맡고 그 남자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그 약한 유전자를 보완해 줄 수 있는 남자를 찾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로 미생물이, 우리 피부 미생물들이 그런 향기를 뿜으면서 유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가장 강력한 그 미생물을 교환하면서 정말 상대가 내 짝인가를 알려면 키스를 해보는 거예요. 자, 키스를 하면 가장 미생물 교환을 가장 가깝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서로 이제 짝을 만났을 때 키스를 하고 결혼을 했는지 그냥 키스도 없이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신체 접속을 한다거나 키스를 하게 되면 기분이 굉장히 좋다거나 또 기분이 나쁘다거나 이런 경우가 분명히 느껴지거든요. 바로 그거는요. 아, 나에게 맞는 미생물총을 갖고 있는 사람, 나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사람이면 굉장히 그 키스가 황홀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미생물 균총에 따라서도 이 사랑과 이 성격을 지배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재밌죠? 네. 그런데 이게 이제 행복과 우울에 관계하는 미생물도 있어요. 자, 박테리아가 들어있는 이제 후르츠파를 먹게 했어요. 그랬더니 훨씬 후르츠파, 그 박테리아가 많이 들어있는 후르츠파를 먹고 있는 사람이 더 행복감을 느끼더라는 거예요. 그 무균지는 사실 행복감을 못 느끼고 오히려 소심해지고 사회성이 없어요. 사회성이 없어서 그냥 혼자 이스러들고. 자, 그러면 혼자 이스러들고 사회성이 없고 자기 안에 갇혀있는 그 병을 우리가 크게 말하면 뭐라고 해요? 이제 그게 이제 조금이면 우리가 그냥 성격이 소심하네 이렇게 하지만 그게 너무 강해, 지나치게 강해가지고 정말 그 생활하는 데에 전혀 그 우리 일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병을 여러분들, 네, 자폐증이죠. 근데 실제로 자폐증 아이의 그 대장 내 환경을 조사를 했더니 균총이 매우 빈약합니다. 다양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폐증 아이도 대장 내의 미생물의 균총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 이제 그런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자폐증뿐만이 아닙니다. 자가면역질환, 또 여러분들 자가면역질환 중에 그 제2형 당뇨병도 자가면역질환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 그 췌장세포에 그 인슐린 분비하는 세포를 우리 몸에서 아군이 공격을 해가지고 망가뜨렸기 때문에 인슐린 분비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자가면역질환이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제1형 당뇨병 환자의 대변을 검사해가지고 미생물총을 이제 조사를 했더니 우리 일반 건강한 사람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미생물의 그 분포도가. 그래서 보시면 이런 그 미생물이 얼마나 우리 장내에 중요한지 이런 연구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자폐 아동에서 왜 그러면 미생물층의 그 불균형이 어떻게 뇌로, 자폐증은 사실 뇌의 어떤 그 결과로 어떤 행동이 오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게 뇌로까지 가서 이런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장내에만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걸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 몸에 있는 이런 미생물들은 사실 우리 장내에서 혈관의 세포를 이제 그 세포가 느슨해지면 그 혈관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장누수 현상이라고 그러거든요. 들어보셨어요? 장누수 현상. 이게 좀 어려운 건데요. 자, 이것 먼저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장누수 증후군이라는 것은 장 점막에 우리가 이렇게 세포들이 이런 일반 박테리아들, 유익균들이 점액질을 막 분비해서 이런 세포 벽을 딱 그 막아줘요. 막아줘서 전혀 이렇게 그 혈액으로 나쁜 균이라든가 이런 나쁜 독소 그런 물질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사실은 이렇게 딱 잡고 있어야 되는데 건강하지 못한 이런 그 대장 내의 환경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장이 세포가 벌어져서 그 속으로 이런 박테리아라든가 나쁜 독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이게 혈액 내로 들어가다 보니까 뇌까지 침입하는 거죠. 뇌까지 침입해서 이런 뇌의 어떤 그런 신경을 건드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증상들을 했는데요. 사실 정신질환자도 이제 장내 환경에 문제가 있어서 온다는 것도 지금 이제 결과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조현병, 우울병,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단지 뭐 생활 환경, 또 먹는 거, 이런 것만 가지고 말하기에는 이제는 정말 너무나 많은 연구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요. 이 미생물총을 지배하는 게 음식이에요. 결론적으로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책에서. 자, 프로피온산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이게 그 좀 어려운 개념인데요. 짧은 사슬 지방산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방을 먹게 되면 뭐 올리브유, 참기름, 들기름 이런 거 먹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실 지방이 18개, 탄소가 18개가 딱 붙어 있는 긴 사슬 지방산이라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먹는데요. 짧은 사슬 지방산은 우리가 긴 사슬 지방산을 먹거나 또 우리가 그 섬유소, 식물에 그 딱딱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먹게 되면 그게 장까지 내려와서 우리 몸의 박테리아들, 좋은 유익균이나 이제 그런 우리 미생물들이 그거를 잘게 분해해요. 자기들의 먹이거든요, 이게. 잘게 분해하면서 생긴 게 짧은 사슬 지방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짧은 사슬 지방산이 3개가 있는데요. 프로피온산과 아세트산, 그리고 부티리산이에요. 근데 이 부티리산은 이 대장암에도 굉장히 항암 역할을 하고요. 굉장히 좋은 이제 짧은 사슬 지방산입니다. 근데 프로피온산도 우리 몸에 좋은 산이에요. 그런데 2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그 프로피온산이 우리 몸에 적당하게 있으면 예, 건강을 유지시켜 주는데 이게 과다하게 있을 때는 오히려 이제 악마 같은 얼굴을 내민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자, 보시면 프로피온산은요, 빵을 만들 때 방부제로 사용되는 물질이기도 해요. 우리가 제과점에서 빵을 여러분들 많이 사 먹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방부제 처리를 밀가루가 하고 옵니다. 여러분들 빵 사가지고 그 실내에다가 냉장고에 넣지 말고 실내에 그냥 실어다 놔둬보세요. 안 썩어요. 여기 프로피온산이라는 방부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안 썩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자폐적인 성향이 프로피온산 자폐적인 성향이 있는 대장 내 환경을 보니까 프로피온산이 굉장히 우리 일반인보다 많고요. 뇌에도 그게 많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프로피온산이 어떤 역할을 하냐. 이게 우리 몸에 장내에만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뇌 혈류를 타고 들어가서 혈액을 돌고 뇌로까지 가게 되면은요. 이 프로피온산이 이제 면역세포에게 신호를 보내요. 어떤 신호를 보내냐면 자기가 보내고 싶어서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 인체에는요. 우리가 아닌 어떠한 것들이 들어오면은 다 신호가 켜지게 돼 있습니다. 신호가 켜지면은 바로 이게 적군이 나타났네 해서 백혈구들이 이제 싸우죠. 싸울 때에 총을 쏴댑니다. 그게 바로 나타나는 게 염증 반응이에요. 총을 쏴낼 때 과산화수소도 쏴대고 여러 가지 이제 물질들을 막 쏴대죠. 죽이려고. 근데 그런 것들이 모아져서 우리 세포를 파괴하기 때문에 이제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데 바로 뇌에 또 혈관에 이런 염증 반응들이 과다하게 일어나면서 이런 자폐증도 오고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 붓기, 몸이 막 자꾸 붓는 그런 또 증상도 있잖아요. 이런 것도 그런 염증 반응이 과다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또 염증 반응이 과다히 생긴 병이 또 하나 있어요. 대장에 일어나는 거.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셨나 모르겠다. 크론스병. 네,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여러분들 이 몸에 우리 몸에 병이 일어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요. 사실 염증이에요. 근데 염증 반응을 일으킨 것이 뭐예요? 외부에서 들어온 알 수 없는 화학 물질들. 네,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백혈구에게 자꾸 자극을 줘서 염증 반응을 만들어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맥파비가 실험을 했는데 프로피온산을 뇌에 주입을 하니까 바로 자폐적인 성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프로피온산의 이제 농도가 떨어지니까 다시 회복이 됐다는 그러한 이제 연구입니다.
자, 장누수 현상이 그럼 어떻게 생기는가? 바로 문제는요, 이 트래그라는 공격적인 면역소표를 이제 이게 우리 몸에서 T셀이라 그래가지고요. 우리 몸에서 이게 면역 역할을 하는 거예요. 조장 정도에 되는 건데, 예를 들면, 이렇게, 네가 지금은 네가 싸워야 될 때다. 지금은 1그룹이 싸워야 될 때다. 지금은 2그룹이 싸워야 될 때다. 이렇게 조장하고 뭔가 굴령을 내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이제 T렉스라고 그래요. 이 T렉스라는 것이 서구화된 생활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이 나왔어요. T렉스의 역할이. 그렇기 때문에, 자, 서구화된 생활이 뭐예요? 서구화된 식생활? 예, 인스턴트 패스트푸드, 또 섬유소가 없는 거, 예, 이런 음식들이 사실 이제 서구화된 식생활이죠. 그리고 또 서구화된 생활 습관은 많이 안 걷잖아요. 그죠? 예, 안 걷고, 예. 어쨌든, 그런 사람들의 이제 그 생활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 보면은요, 미생물종의 그 다양성이 굉장히 감소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 T렉스의 역할이 굉장히 감소가 된 거예요. 자, T렉스의 역할이 감소가 되면 어떤 일이 나냐면은요, 우리가 사실 염증 반응을 이렇게 일으키는 것이 백혈구의 어떤 활동 때문에 일어난다고 그랬죠. 적군이 들어왔을 때에 백혈구들이 너무나 많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백혈구들이 너무나 많은 활동을 할 때에 진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T렉스예요. 근데 이 T렉스가 서구화된 식생활을 하게 되면 감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 연구 결과가 나온 거죠. 네, 비만이나 이런 정신장애, 자가면역질환 하는 사람 바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만성적인 염증이 있는데 바로 이런 T렉스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결론은 뭔가 이유가? 바로 식습관의 문제라는 거죠. 또 연구한 거 보면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제가 놔두고 가면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오늘은 이게 이제 뭐라 그럴까, 원리는 간단하게 하고 이제 실제에서 여러분들 더 제가 자세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 이제 교수가 또 실험을 했는데, 우리 안에 미생물은 단지 우리가 먹은 음식을 분해하고 또 살아 있으면서 우리와 어떤 것을 공존을 하고 있을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암호 체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된 거예요. 신호를 보낸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세포끼리만 신호를 보내서 내가 그걸 전달을 받아서 화학 신호를 받아서 움직이기도 하고 감정도 변화되고 호르몬도 분비하고 여러 가지 그러한 이제 우리 몸의 일상 대사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박테리아끼리도 서로 신호를 하면서도 그 박테리아가 자기들끼리만 한 게 아니라 우리 면역세포에게도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신호가 우리가 나면서부터 우리 부모에게서 받아왔고 그 받아온 것들이 자기들이 이제 터줏대감으로 잡혀 있으면서 우리의 몸을 끌고 간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러면 우리의 미생물을 다양하게 넣어줄 수 있는 방법은 예부에서 이제 받는 거죠. 부모에게서 좋은 그런 미생물을 받았으면 여러분들 건강하게 계속 살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유하지 못해요. 왜 보유하지 못할까?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섬유소가 없는 음식 먹는다거나 항생제. 자, 항생제를 여러분들 많이 처방을 받아서 그걸 먹게 되면은요, 우리 몸에 유익균들이 먼저 죽어요. 부패균보다. 그럼 좋은 그런 균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 몸의 모든 것이 불균형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랬을 때 좋은 유익균을 우리가 먹어주면 다시 복원이 될까? 실험을 해봤습니다. 근데 먹고 있을 때만 복원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요, 이게 부모로부터 우리가 받은 것이 이미 터줏대감이 돼서 장내에서 딱 이제 여긴 내 터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스를 예부해서 이제 먹어줬어요. 유산균을. 그러면 너 웬 놈이야? 여긴 내 집이야. 오래 살지 못하고 쫓겨나가요.
위산을 통과할 때도 죽지만 겨우겨우 살아서 소장이나 장례까지 가서라도 너 이방인이다. 여기는 우리 집이다. 그래서 막 이제 쫓아내가지고 거기서 이기면 싸워서 이기면 자리 잡고 있는데 지면 쫓겨나서 우리 대변과 함께 다시 나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이 머무는 시간은 짧아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있을 때는 효과를 보지만 끊어버리면 또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문제죠. 한번 망가져버리면 이게 복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스라는 그렇게 알약으로 먹게 되면요. 그건 센 놈이 아니에요. 사실. 약한 놈이고 거의 락토바실러스 균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 인체는요. 락토바실러스라는 그 유산균은요. 우리가 태어날 때 1년 동안에 가장 많은 숫자고요. 나이가 먹으면서부터는 감소해요. 왜 감소할까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필요 없는 것은 도태된다. 그 한문으로 뭐죠? 네네. 필요 없는 것은 도태돼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락토바실러스가 우리가 생후 1, 2년까지는 우리 몸에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균총의 90%를 이루었어요. 근데 갈수록 이게 떨어지면서 이제는 굉장히 낮은 퍼센트로 있거든요. 근데 그거 별로 우리 몸에 그렇게 많은 숫자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먹었습니다. 왜 락토바실러스가 가장 많을까요? 그게 배양하기가 제일 쉽거든요. 예, 다른 균들은 배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산업화를 못해요. 의학산업으로. 그럼 우리가 어떤 것을 더 먹어야 될까? 음식에서 우리가 얻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있는 장내 세균이 하루 안에 다 증식해요. 배대 증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잘 증식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줘야 돼요? 먹이를 줘야 돼요. 자, 그 먹이들을 이제 오늘 실제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아크만시아라는 미생물이 있는데요. 이 아크만시아가 바로 몸을 날씬하게 해주는 미생물입니다. 연구를 했더니. 근데 고섬유시, 그러니까 섬유소가 많은 음식을 먹게 하니까 이 아크만시아가 60배로 늘었어요. 근데 아크만시아가 왜 이렇게 날씬하게 할까? 그 이유가 뭐냐면, 메커니즘이 뭐냐면, 점액질을 장내에서 막 분비를 해요. 그 점액질을 분비를 해서 이런 장 점막을 딱 덮어주니까 나쁜 것들이 틈을 못 내서 혈관 속으로 안 들어가요. 이게 방어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비만이 될까? 여기에 이제 비밀이 있습니다. 자, LPS라는 분자가 뭐냐? 이게 이제 지질 다당류인데요. 박테리아의 표면에 붙어 있는 하나의 그 화합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화합물이 굉장히 분자가 커요. 이게 혈액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분자가 커서. 그런데 우리의 장 점막이 느슨해지면 이게 혈관으로 들어가서 이게 세포 속으로, 혈액 속으로 들어가면은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그 지방을 빨리빨리 분해해서 에너지로 바꿔줘야 되는데, 이 LPS 분자가 우리 혈액 속으로 들어오면은요, 이거를 분해하지 않고 지방으로 막 저장하게 해요. 그래서 뚱뚱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크만시아라는 미생물이 LPS 분자를 혈액 속으로 못 들어가게 막아주기 때문에 날씬해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좀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좀 어려운 것 같아. 실제로 보시면 항생제 남용, 또 섬유질이 부족한 식단, 청결한 생활문화, 이 세 가지가 지금 현대인의 변화예요. 자, 세 번째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 청결한 생활문화가 우리 현대인의 그런 그 뭐라 그럴까 미생물을 잘 못 살게 하는 문제가 됐을까? 자, 아토피 질환, 알레르기 질환은 사실 다 위생가설 때문에 생긴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80%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너무 피부를 청결하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들이 향균제 사서 많이 쓰시죠? 청소할 때. 그거 쓰시면 안 돼요. 그거 쓰시다 보면 여러분들 피부세포에 있는 모든 우리 좋은 균들이 사실 걔네들이 이 피부 점막에 붙어 있어서 우리를 보호해 주거든요. 그런데 향균 제품을 쓰면서 우리 피부 세포, 가까이 있는 세포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쁜 균이 왔을 때 방어를 못해요. 그래서 생기는 게 알러지예요. 건선 피부염이고 또 이런 뽀드라지 이런 것도 사실 장내 환경에 문제가 돼서 오지만 여러분들 이 피부 세포에 정말 지켜줄 수 있는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익균들이 파괴됐을 때에 오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요즘에 이제 문제는 우리는 사실 우리 산모들이 얼마나 제왕절개를 하는지는 몇 %인지는 모르겠어요. 서구는 굉장히 많거든요. 서구에서는 자궁 제왕절개 수술을 하다 보면 아이가 미생물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아기가 태어날 때 엄마의 질을 통해서 나오면서 질 안에 있는 미생물 세례를 받는 거예요. 처음으로. 아기는 무균 속에 있죠. 양수 안에. 거기는 무균이에요. 근데 나오면서 아기가 이 세상을 접하려면 이 미생물들의 세상이거든요. 사실 보이지 않지만 이 미생물에게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엄마에게서 받은 미생물을 가지고 나와야만 돼요. 근데 그때 언제 받냐면 엄마의 질 안에서 나오면서 받아오고 또 엄마가 힘을 쓰면서 어때요? 바로 질 옆에 항문이 있죠. 항문에서 이제 뭐한 이야기지만 엄마가 약간 이제 똥을 지린다고요. 그때 나오는 그 대변에 있는 미생물이 아이 피부를 감싸면서 우리가 엄마에게서 그런 미생물을 받는 거예요. 근데 제왕절개를 하면은 그거를 못 받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먼저 앞서 나가 연구한 사람들의 어떤 그런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냐, 부득이하게 제왕절개를 한다. 그랬을 때는 엄마의 질 속에 거즈를 넣어서 그 거즈를 아기가 태어나면 그 거즈를 꺼내서 그 거즈로 아이를 피부를 닦아줘요. 그렇게 해서 아이가 엄마의 미생물을 받아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아기는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미생물이 더 생길 수 있도록 뭔가 환경을 만들어주면서 나와야 되는데 정말 아무런 그 미생물도 없는 그런 아이는 살기가 어렵습니다. 조금씩 노출시키면서 면역력을 길러줘야 돼요. 근데 우리 엄마들은 다 자연분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자연스럽게 엄마의 미생물을 받아서 이렇게 이제 그래도 건강하게 사는 거죠. 그래서 자, 남자들이 여자를 선택할 때에 사실은 이제 생물 그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보면은요, 나의 유전자를 가장 잘 태어나게 해줘서 건강하게 태어나게 해줘서 잘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여자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여자는 어떤 걸 보고 선택해요? 남자? 무의식적으로. 나와 우리 아이를 저 사람이 잘 지켜줄 수 있을까? 먹여 살릴 수 있을까? 근데 그게 왜 생물학적으로 이게 진화된 거냐면은요, 맞는 말이에요. 남자가 여자를 선택할 때 내 유전자를 잘 보유해 줄 수 있는가, 그리고 더 강화시켜 줄 수 있는가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여자를 선택하는데 사실 남자보다도 여자가 더 중요하거든요. 70%가 여자가 아이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왜냐하면 장내 미생물 누구 거 받아요? 엄마에게서 받아요. 그냥 아빠는 염색체 반만 주면 끝나는데요. 사실 엄마와 아빠가 반반씩 수정이 됩니다. 장내 이제 수정란에서 자궁 안에서. 근데 50%일까요? 아니에요. 엄마가 이제 반반을 받았는데 엄마가 무엇을 먹냐,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엄마의 영향이 계속 이제 더 가는 거죠. 70%, 80%로. 마지막 태어나는 그 순간에 이제 미생물을 받으면서 엄마의 역할은 이제 더 강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그때 나쁜 음식을 먹어서
미생물이 아주 안 좋은 그런 균총을 갖고 있다. 그럼 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계속 이제 몸이 아픈 거예요. 아파서 이제 뭐 천식, 감기만 오면은 병원 데리고 가. 그러면 또 항생제 처방해. 그 아이는 자라면서 계속 아프죠. 악순환이에요. 최근 제가 이 책을 읽다 보니까 항생제 사용의 남용으로 인해서 미생물 균총이 다 무너져서 정말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는 지경까지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10% 인간이라는 그 책을 쓴 사람의 주인공이 그랬어요. 한 2달을 설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피부 발진 또 정신 집중이 안 되고 그래서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서 네? 네, 괜찮습니다. 감사해요. 검사를 해보니까 자기 미생물층에 좋은 균이 다 파괴가 돼가지고 너무나 단순하게 다양성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지구에 우주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 다양성만큼 사실 우리 미생물도 우리 장내 생태계에 다양성을 지니고 있어야만이 건강하거든요. 근데 항생제를 너무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살아남은 것만 극소수고 그 종이 너무나 많은 종들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섬유소가 많이 들어있는 식단을 먹으면서 다시 이제 구축을 했는데 이 사람은 어떤 극단적인 처방을 했냐면요. 대변 이식을 받았습니다. 대변 이식이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저는 우리 암 환자들 이제 통증 때문에 요양하고 이제 있을 때 사실 독일에 있는 막스 거슨이라는 사람이 커피 간장으로 암 환우들을 이렇게 케어하고 또 여러 가지 그 녹주 하루에 8잔 여러 가지 막스 거슨의 5가지 요법이라는 게 있어요. 핵심. 그게 이제 5가지가 쭉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커피 간장이에요. 커피 간장은 우리 몸의 독소를 제거하면서 이제 통증을 잡아주는데 우리 몸에서 독소가 생기는 이유가 다 우리가 이제 먹는 음식, 이런 스트레스, 환경적인 요인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 독소가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통증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독소를 잡아주면 통증이 가신다는 그러한 이제 가설을 세워서 이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독소를 없애줄까? 이 커피에 들어있는 폴리페놀이라는 이런 황산화 성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인스턴트를 먹으면은요, 사실 그 성분이 많이 감소가 돼요. 정말로 항산화 성분이 극대화되어 있는 커피를 마시려면 갓 따낸 콩을 여러분들이 직접 볶아서 아니 이제 볶은 것까지는 사도 괜찮아. 빨리 먹으면 돼. 한 달 안에 먹으면 되니까. 볶아가지고 갖고 온 거를 여러분들이 분말을. 갈아갖고 있는 것은요. 사실 산화가 일어나니까 떨어져요. 그냥 원두를 그냥 생두 볶아놓은 걸 사가지고 여러분들이 갈아서 득석에서 내려 먹는 거. 이 커피는 항산화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들어오면 이게 간에 들어오면 간 속에서 이 글루타치온 4옥시데이즈라는 효소가 600배나 활성이 돼요. 이 커피를 주입을 시켜주면 대장 내로. 그러면 이게 세포 속에 있는 혈액이 간을 3분이면 다 통과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우리가 딱 누워있으면 저는 커피 간장 우리 환자들에게 시켜주기도 하고 제가 우리 환자들 시켜주기 전에 저는 내 몸으로 다 실험을 해요. 항상 제가 마루따예요. 우리 남편하고 제가 마루따인데 우리 남편하고 저하고 너무나 그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두 사람을 같이 해서 이런 체질에게는 이 방법을 저런 체질에게는 저 방법을 이렇게 제가 이제 표준을 정해가지고 환자들에게 적용하는데 이제 많은 성공을 거두었죠. 근데 제가 가르쳐줬는데 잘못해가지고 부작용이 일어난 사람도 꽤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또 다시 회복시켜주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했는데 여러분들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문헌을 찾아보든가 자체적으로 공부를 하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커피 간장을 해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건강한 사람의 대변을 이 사람에게 이식을 해주면 이렇게 커피가 모르게 이제 하면 안 돼. 의료법에 걸리죠. 이게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대변 이식을 해주면 이 사람도 건강해질 수 있겠는데 그리고 또 뚱뚱한 사람에게 마른 사람의 대변을 이렇게 이식을 해주면 마르게 되겠는데 저는 이거를 사실은 가설을 세운 거예요.
제가 한 10년 전에 46세, 제가 지금 56입니다. 이제 그때부터 제가 그런 가설을 세워서 우리 딸한테도, 우리 딸이 굉장히 날씬하고 예쁘고 항생제도 잘 안 먹어요. 그래서 다이야, 엄마한테 언제 한번 대변 이식 한번 해주라 할 때, 엄마 망치간 소리 하지 말라고. 언젠가는 제가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어쨌든 저는 그걸 생각을 했는데, 어머, 놀랍게도 그 책을 읽으니까 이 사람이 그 대변 이식을 해서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몇 사람이 대변 이식을 해서 이런 갑자기 생각 안 나네. 무슨 병이 있는데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네, 그 병을 고침을 받았고 자폐증도 해결받고, 그렇다고 해서 10명이면 10명이 다 해결받은 건 아니에요. 3분의 2 정도. 그럼 3분의 1은 왜 회복이 안 될까? 그건 알 수 없다로 나와요. 이제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결과를 보고 제가 대변 이식이 이제는 굉장히 가까워졌다. 저는 10년 전에 그걸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하는 사람이 나타났고, 실제로 미국에서 이제 그거를 한 사람에 대해서 의학계에서는 뭐라 그럴까 막 반대해요. 이건 사이비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인간이. 그러는데 한쪽에서는 이거를 해서 효과를 보니까 이제 또 우리가 하다 보면은 사람마다 또 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듯이 찬성하는 사람들이 지금 모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이옴이라는 그런 연구소를 차려가지고 지금 미생물의 그 샘플을 구하면서 좋은 균을 구해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우리가 혈액은행에 혈액을 넣어놓고 그 수술할 때 혈액이 필요하면 이렇게 혈액을 주입하잖아요. 이런 개념으로 좋은 대변 이제 샘플을 냉동고에다가 저장을 했다가 정말 이렇게 목숨이 왔다 갔다 한 사람에게, 약으로는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대변 이식을 했을 때 살아남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는 우리가 처방을 하자. 이런 그룹이, 의사 그룹이 있어서 지금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떻게 대변 샘플을 구하냐면요. 첫 번째, 항생제를 안 먹은 사람. 그러니까 구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시골 오지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구했대요. 이 사람 이제 책을 보면은 항생제 한 번도 안 먹고 자연의 음식을 그대로 그냥 무 딱 따다 먹고 뭐 고추 따다 먹고 이렇게 그냥 되도록이면 조리하지 않고 건강하게 그 섬유소를 그대로 먹으면서 산 그 아가씨 굉장히 건강했대요. 그 아가씨의 이제 대변 샘플을 받아서 연구를 하고 거기에 또 이제 혹시 병원성이 있는가 그리고 연구를 해야죠. 그래서 병원성이 있으면 병원성만 죽이는 항생제를 처방을 해서 죽이고 좋은 것만 살려서 그거를 이제 배양해서 이제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준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 중에는 아직 뭐 목숨이 왔다 갔다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뭐 이것이 나에게 뭐 필요할까 이런 생각 지금 하시겠지만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귀담아 두시면 언젠가 또 정말 필요할 수도 있고 생명이 아니더라도 저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 남편하고 사실 어제 했습니다. 우리 남편은 사람을 너무 좋아해요. 근데 저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치유센터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밥 하는 것이 힘든 게 아니라 혼자 있지 못한 게 너무 힘들었어요. 늘 사람들 속에서 같이 사는데 네, 저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클래식을 좋아해요.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고 독서하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혼자서 그런 생활하는 게 좋은데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가만 안 놔주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22년간의 세월이 사실 저는 고통이었습니다. 보람도 됐지만. 그래서 지금 제가 쉬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작년 11월 18일부로 제가 휴관을 했습니다. 한 1년만 쉬겠다고. 그래서 여보, 내가 이제 1년 쉬고 내년에 다시 제2의 인생을 살려면 내가 대변 이식을 좀 받아야 할 것 같아. 아주 사람을 좋아하고 외향성인 당신 같은 내 거 봤지? 그래, 당신은 안 돼. 우리 목사님 너무 지나치니까 안 되고요. 그리고 우리 남편은 또 약을 많이 먹잖아요. 아무래도 그 10년 전까지는 약이 없어서 뭐 안 먹었는데
약이 요즘에 좋은 약이 나와가지고 그 약을 계속 먹고 있어요. 그래서 약 안 먹은 사람 되면 우리 딸이 건강하고 예양성이고 굉장히 활동적이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 딸 들어오면은 그 대변인식 받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도 궁금하시면 저한테 전화로 얘기해 주세요. 지금 여러분한테 지금 말하면 못 따라해요. 어쨌든 그거는 사입이에요.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남을 해주면 절대 안 돼요. 그냥 난 죽어도 된다. 내 생명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다면 몰라도 남을 해주면 안 돼. 어쨌든 이제 이 세 가지가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벗어나는 생활을 해야 된다. 이 세 가지만 딱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생활 습관을 교정했더니 바로 굉장한 차이가 나왔다. 이제 여기는 암 전문의가 공동 연구를 했는데 우리 중에 혹시 암 환자가 있나 싶어요. 한 분 정도 계신가요? 아, 그래요? 그럼 제가 더 암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할 걸 그랬네요. 근데 이게 또 다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어쨌든 암 환자를 이렇게 식습관 이렇게 했더니 완전히 이 연구가 이제 결과가 다르다는 거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자료를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아까우니까. 자, 선호균을 늘리는 방법. 이것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으면 좋겠는데요. 자, 신김치. 신김치를 먹으면 좋은 유산균이 들어오는데요. 자, 어떤 김치가 가장 좋은 유산균이 들어있을까요? 얼마만큼 된 신김치? 네. 예. 이제 여러분들께 제가 질문을 한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이제 막 시냅스가 막 형성이 돼, 뇌에. 그러다가 제가 정답을 주면 여러분들이 그걸 탁 잡아채니까 기억 속에 잘 남아요. 자, 우리가 김치를 담으면은요, 일주일에서 한 달 새에 유산균이 가장 많습니다. 수적으로는. 그런데요, 여러분들, 일주일에서 한 달 새에 가장 많지만, 여기에 들어있는 유산균은요, 대부분 우리 위에서 죽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유산균이 안 죽을까? 3개월 지난 김치. 내산성균이라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산에 강한 균. 3개월을 버티면서 살아남은 균이 우리 위산에서도 살아서 장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장김치 해서 1년 내내 먹는 게 사실 건강에 좋은 겁니다. 근데 이거 여러분들 이제 찌개에서 끓여 먹어버리면 유산균 다 죽겠죠? 물론 이 찌개에서 끓여 먹으면 그 미생물이 생산하는 그 산물도 있기 때문에 좋은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나에게는 지금 유산균이 엄청 필요하다. 내가 항생제를 일주일간 처방받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항생제를 먹었어요. 그럼 여러분 항생제 먹을 때요, 김치 국물을 꼭 밥 먹을 때마다 3숟갈씩 드세요. 자, 우리가 깍두기를 담았다, 김장김치를 담았는데 3개월 지났는데 그 국물이 남았어요, 여러분. 그럼 버리지 마세요. 자, 그 국물을 5배 희석해가지고요, 그냥 생수를 마셔요, 하루 종일. 5배에서 10배 정도. 너무 힘들면 10배. 저는 5배로 하니까 딱 좋더라고요. 맛있어요. 거기에 유산균이 엄청 들어있거든요. 그 물과 함께 많이 마시면 그냥 이 산에 노출되기 전에 흡수가 돼. 그런 방법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비싼 돈 주고 프로바이오틱스 사 먹을 필요 없이 이런 생활 속에 내 가까이 있는 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고추장. 고추장도 여러분 3년 지나면 약고추장이라 그러죠. 우리 암 환자들은 그런 고추장 먹어야 돼요. 센 놈 먹어야 돼. 일반인들은 괜찮아요. 한 1년 된 거 먹어도. 근데 암 환자들은 너무나 지금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에너지로 따지자면은 고전압 식품, 전압이 강한 거.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강한 사람 있잖아요. 에너지가 아주 강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식품도 고에너지력이 강한 그런 식품이 있습니다. 레벨이 있어요. 사실 이제 제가 음식에 대해서만 얘기하면은 이게 옹스트롬 단위라는 걸로 제가 신선도를 이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는데 시간이 제가 몇 시까지 해야 돼요?
여러분 힘드세요. 많이 하면. 어쨌든 그런 신선한 음식, 고전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고전한 음식은 어떤 음식이냐. 1년생은 고전한 음식이 아니에요. 1년생이면 어떤 거예요? 그해 심어서 그해 따서 먹는 거 1년생이라 그래요. 다년생. 올해 따먹었는데 내년에도 그 자리에 또 나. 그게 고전학 식품이에요. 그런 게 뭐 있을까요? 민들레. 야생치. 심지도 않은 또 나. 또 뭐 꾸지뽕 열매. 예. 쑥.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암 환자에게 치유력이 높잖아요. 그런 것들을 먹어야지 여러분 뭐 수입산 칠레산 뭐 포도 수입해가지고 오고 또 뭐 겨울에 딸기 먹고 토마토 먹고 안 돼요. 그건 에너지가 약해요. 우리가 어떤 걸 선택을 할 때 내 배는 한계가 있어. 저장할 한계, 흡수할 한계. 그렇기 때문에 가장 에너지가 높은 것으로 선택을 해야 돼. 아픈 사람은. 그래야지 치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스는요. 사실 이빨이 없는 사람이 먹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빨이 있는 사람은 씹어 먹어야 돼요. 섬유소, 주스는 섬유소가 다 빠진 거죠. 자, 섬유소가 없는 것을 먹으면 장내 미생물이 굶어져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빵이나 뭐 이런 그 흰밀가루, 흰설탕, 또 뭐 흰밥 이런 거를 먹잖아요. 그럼 섬유소가 없으니까 어디에서 다 흡수돼요? 소장에서 다 흡수돼가지고 대장까지 안 가요. 그럼 대장의 미생물은 내 밥이 언제 오나 하고 기다린단 말입니다. 대장에 가장 좋은 음식은 이제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 곧 나올 텐데요. 어쨌든 그런 음식을 여러분들이 이제 골라 먹어야 돼요. 자, 오늘이 해독밥상이에요. 해독밥상이기 때문에 제가 미생물 이야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해독이 그럼 뭐가 좋지? 이런 말씀을 하실까봐 제가 이제 몇 가지 포인트를 갖고 왔습니다. 자, 해독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물입니다. 실제적으로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를 했는데 하루 6컵 물을 먹었더니 방감암 발병률이 51%가 감소됐어요. 근데 하루 8컵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더 건강해지려면. 여러분들 몇 잔씩 드셔요? 여러분 커피 드시잖아요. 커피 한 잔 드시면 여러분 생수 3잔 마셔야 돼요. 더. 그냥 커피 한 잔 마시면 이뇨작용 때문에 물을 빼버리니까 그걸 보충해주며. 그래서 커피가 나쁜 이유가 뭐냐면은요.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커피는 좋은 이제 그 빛의 역할을 하는 거는 그렇게 항산화 작용을 해서 해독 작용도 하지만 이제 그림자의 모습은 이뇨작용을 해서 우리 몸을 탈수 현상을 일으킨다거나 또 두 번째 교감신경을 막 활성화시켜요. 카페인이. 그래서 잠깐 각성이 돼서 우리가 잠이 올 때 뭐 집중해야 될 때는 피로하지만 그게 우리 세포를요 계속 피곤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밤에 잘 때 잘 자는지는 모르겠지만은요 이게 계속 깨어있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깊은 숙면을 못 취하게 해요. 이 커피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커피를 만약에 꼭 마셔야 되는 상황이다. 그럴 때는 순간 마시세요. 근데 물을 많이 드셔서 물 보충해 주시고요. 그리고 밤에는요, 신경을 안정시킬 수 있는 카모마일이라든가 이런 그런 그 신경 안정하는 국화 있잖아요. 그런 차로 여러분들이 좀 진정을 시키고 주무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 몸에서는요, 그게 다 알게 모르게 일어나거든요. 자, 여러분들 건강하려면은요, 나이 먹어서는요, 근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근육 만들 때 오해하고 있는 사실이 있어요.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뭐, 닭가슴살을 많이 먹어야 된다. 계란을 뭐 많이 먹어야 된다. 그래서 보통 이제 뭐, 보디빌딩이라 그러나요? 예, 그런 사람들은 꼭 그 운동하고 나서 이제, 계란, 닭가슴살 이런 거 먹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도 근육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채식으로. 자,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근육을 만드는 것은 아미노산이 필요한데요. 아미노산이 많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시금치, 햄프시드, 비트, 브로콜리, 각종 콩류 이런 것들을 잘 조합해서 먹으면은요, 우리가 닭가슴살, 항생제 먹인 닭가슴살 먹은 것보다 훨씬 낫죠. 사실 고기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채식을 90% 하면 육식을 10% 해도 건강해요. 근데 그 육식 10%가 어떻게 길러졌냐는 거죠. 자, 우리가 항생제를 먹으면 장내 환경이 무너진다 그랬죠. 그런데 지금 요즘에 가축들 어떻게 키워요? 다 항생제 먹여 키우잖아요. 그 항생제가 우리 몸에 같이 그 고기를 먹었을 때 같이 들어오죠. 그리고 항생제가 또 다른 역할을 해요. 여러분들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요. 예, 비만을 일으킵니다. 항생제가. 가축을 이제 길렀던 그 가축업자들이 뭐 병이 나니까 항생제를 먹였어요. 항생제를 먹이려니까 닭이랑 돼지랑 굉장히 성장이 빠른 거예요. 살도 찌고. 그래서 오히려 성장을 더 일으켜서 빨리빨리 그 경제적으로 이익을 보기 위해서 항생제를 먹이는 것도 반입니다. 그 이유가. 근데 우리가 그런 고기를 먹으니까 어때요? 우리 몸이 얼마나 커집니까? 어린 아이들은 커지고 우리 어른들은 살찌죠. 비만으로 가죠. 그래서 비만한 사람들을 한번 시기를 한번 여러분들이 조사해 보세요. 항생제 처방을 많이 받았다거나 항생제 먹인 육류를 많이 먹었다거나. 사실 항생제 먹이지 않는 육류 먹은다고 해서 꼭 살로 가는 건 아니거든요. 자, 시금치는요, 사실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들, 저하고 비슷한 세대에 사신 분들은 시금치 뭐, 뽀빠이 그러면 누가 부르면, 예, 뽀빠이가 뭐 먹고 가요? 시금치 먹고 딱 구해주러 확 나가잖아요. 그만큼 시금치가, 예, 우리 몸에 좋은 거예요. 자, 혈관 깨끗하게 유지하기도 여러분들이 해독하는 데 있어서도 바로 혈관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모든 만병의 근원을 혈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혈관이 깨끗하면 그 사람은 건강하게 살고, 예, 그렇지 않으면 이제 뭐 여러 가지 고지혈증, 뭐 당뇨, 심장병 이런 것들에 노출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콜레스테롤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콜레스테롤을 들어보셨는데, 자, 콜레스테롤은 수치가 200 이하야 되죠. 여러분들 콜레스테롤 알고 계신가요? 네, 200 이상인 사람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럼 식이요법을 이제 하셔야 됩니다. 자, HDL은 뭔가요? 예, 이거는 좋은 이제 콜레스테롤이라는 거예요. 고밀도. 이거는 좀 높아야 돼요. 45보다 높으면 더 건강하다는 거죠. 자, LDL은 예, 저밀도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130 아래여야 돼요. 130 넘으면 안 돼요. HDL하고 LDL하고 반대죠? 자, TG는 뭔가요? 예, 중성지질. 중성지질은 150 아래여야 돼요. 그러면 이것들이 영향을 주는 것들이 뭘까? 자, 보니까, 자, HDL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좋게 하는 거는 운동입니다. 내가 HDL이 난 낮다. 그러면 운동 잘 안 했던 거예요. 그리고 항산화제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안 먹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 두 가지를 잘 처방해주면 HDL이 높아져요.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은요, 이 두 개를 합해서, 예, 나눈 것에 이 콜레스테롤을 나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만약에 콜레스테롤 높아도 이 HDL이 좀 높다, 그러면 괜찮아요. 자, 그러면 HDL은 어떻게 하면 높아지는가? 예, 육식을 많이 먹거나 분노할 때 높아져요. 자, 중성지질은 어떻게 하면 높아지나요? 단 음식, 백미, 전분, 알코올, 예, 스트레스. 그러니까 영향이 다 다릅니다. 원인이. 여기서부터는 뭐 마늘, 비트 이런 건 다 여러분들이 자료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 몸이 사실 해독 시스템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우리는 단지 어떤 좋은 음식을 먹어야만이 해독이 되고 또 물을 많이 마시는 것도 해독에 영향을 주지만 잠으로써도 해독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해독 시스템이 우리가 8시간 정도 음식을 안 먹고 휴식을 취하면 우리 몸에서 해독 시스템이 불이 딱 켜져요. 그래서 막 몸을 이제 정화시키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녁 식사하고 나면은요, 아침까지 뭐 안 드셔야 됩니다. 야식 드셔버리면 해독불이 안 켜져요. 그리고 우리가 저녁에 음식을 많이 먹게 되잖아요. 그러면 음식 많이 먹으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포도당을 세포 속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그럼 인슐린이 나오면 뭐가 안 나오냐면요, 멜라토닌이 안 나와요. 멜라토닌이 뭔지 아세요? 네. 우리 뇌의 이 송가선에서 우리가 잠을 자면 나오는 게 멜라토닌 호르몬이에요. 이 멜라토닌 호르몬이 유방암과 굉장히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유방암 환자의 혈액에는 멜라토닌 수치가 일반인보다 굉장히 낮다고 나왔고, 또 보통의 암 환자들을 보면 멜라토닌 수치가 낮아요. 셀레늄 수치도 낮고, 그래서 멜라토닌, 셀레늄 이런 암 환자들에게 이제 처방하는 하나의 영양소고 호르몬인데요. 멜라토닌은 우리 몸에서 나오기 때문에 처방할 수가 없어요. 근데 미국이나 스위스,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요, 멜라토닌을 이제 소의 송가체에서 추출해가지고 이제 멜라토닌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암 환자에게 처방을 했더니 어떤 사람은 개선이 됐고 어떤 사람은 개선이 안 됐어요. 저는 이 결과가 왜 그럴까? 또 저는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들은 그걸 잘 알지 못하지만 이건 체질에 관계된 게 아닌가. 저는 또 체질을 공부하다 보니까 왜 사람에게 어떤 사람은 이걸 썼는데 낫고 이 사람은 안 낫는가. 그거는 우리 몸의 오장육부의 기능이 조금씩은 강약이 있다는 거예요. 타고나기를. 그것도 부모님에게 받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나에게 약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맞춤약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 수면을 돕는 이제 음식이 있어요. 여러분들 저녁 식사로 정말 나는 잠을 깊이 자고 싶어. 수면했을 때에 멜라토닌 호르몬이 나오는데 우리가 야식을 하게 되면 인슐린이 나와서 멜라토닌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까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럼 멜라토닌을 많이 나오게 해야 되는데 방법이 뭐냐? 멜라토닌은요, 빛에 노출되면 멜라토닌이 안 나와요, 또. 그래서 여러분 주무실 때 커튼을 꼭 치고 주무셔요. 도시에 살면 이 가로등 불빛 때문에 참 저는 힘들더라고요. 가끔 한번 서울 딸집에 가거든요. 그럼 밤새 가로등이 비춰지니까 너무 힘들어요. 저는 이제 산속에 사니까 완전 깜깜하거든요. 우리는 불을 끄면. 근데 이 송가선에서는요, 이 눈 속으로 이 빛이 들어오면 이 송가선에서는 멜라토닌 분비를 안 해줘요. 그래서 빛을 차단해야 되고, 두 번째는 수면을 잘 깊게 하려면 이런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바로 마그네슘, 칼륨, 트립토판 이런 것들이 뇌를 신경을 안정시켜서 수면을 돕는 음식인데, 이런 영양소가 들어있는 거를 제가 이제 음식으로 여러분에게 이제 제시를 한 겁니다. 건강한 습관 만들기. 자, 정해진 시간에 먹고 다양한 재료, 무지개 색깔, 단순한 조리, 화식과 생식을 7대3으로 하는 거를 저는 원칙으로 해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여러분들 음식을 먹을 때 익힌 음식, 또 익히지 않는 음식 있죠. 쑥갓을 이제 우리가 데쳐서 나물로 했어요. 그러면 다른 야채는 생야채를 먹는 거예요. 뭐 당근이나 오이나 이런 시금치 같은 것을 초무침으로 한다거나. 우리가 먹을 때 사실 5가지 맛을 다 느끼게 조리를 해서 먹어야 돼요. 자, 5가지 맛이 뭔지 아세요? 매운맛. 이 5가지 맛이 사실 우리 이 오장육부에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나 오늘 너무 피곤해. 피곤해서 이 간과 이 눈이 직결되어 있거든요. 간이 안 좋으면 눈이 아파요. 눈이 침침하고. 그러면 내 간이 너무나 피곤했구나. 그럼 무슨 맛이 나는 음식을 먹어야 되냐면 신맛이 나는 음식을 먹어야 돼요. 신맛이 나는 음식을 여러분들 찾아봐요. 이제 키위, 레몬. 근데 여러분들 신맛이라고 해서 자꾸 신맛만 나는 게 다 신맛이 아니에요. 부추도 신맛이에요. 자, 나는 지금 오늘 너무 대기 오염에 많이 가가지고 막 이 목이 칼칼하고 기관지가 안 좋고 호흡이 좀 막
쉽지가 않네. 폐가 너무 고통을 당했어. 폐에는 어떤 맛이 좋을까요? 매운맛. 그럼 매운맛은 뭘까? 고추, 생강, 현미도 매운맛이에요. 유무도 매운맛이에요. 예,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이런 건 여러분들이 공부해도 재밌어요. 요즘은 네이버 검색하면 다 형님이 다 가르쳐준다 그러잖아요. 저 부를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왜 생식을 해야 되냐면요. 화식을 하면서 비타민이나 이런 미네랄들이 다 없어질 수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2분의 1 정도는 없어진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생식을 하면서 비타민과 미네랄들을 내 몸속에 가져오도록 하는 하나의 구성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생식만 해야 되냐? 그럴 수는 또 없어요. 우리 몸은 우리 조상들이 이제 몇만 년 전부터 화식을 시작을 해가지고요. 그렇게 이제 적응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진짜 생식을 나는 하고 싶다 그러면 조금씩 적응을 해야 돼. 그래서 내 3세대부터 생식해도 될 거예요, 아마. 그런 유전자를 계속 물려주면서 이제, 예, 뭐랄까, 우리 몸에서 바뀌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엄마가 채식만 했어요. 그러면 내 자식에게 유전자는 어떤 유전자가 가냐면, 채식을 분해하는 효소가 발달되게 유전암호가 가서 내 딸 아이는 채식을 먹어야지 편해. 그런데 갑자기 고기를 먹었어요. 근데 나는 우리 엄마가 고기를 먹지 않아서 육식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를 만들어내는 유전자가 불이 켜있지 않아요. 근데 내 자식은 그걸 먹으면 그래서 병이 와요. 그래서 저는 우리 환자들이 와서 상담을 할 때 부모가 어떤 음식을 먹고 할아버지가 어떤 음식을 먹었냐부터 저는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가 고기를 많이 먹었는데요. 저도 고기를 먹었어요. 그럼 문제가 되지 않아요. 별로. 아주 그 사람이 나쁜 고기를 뭐 하루에 3끼를 다 먹었다면 문제가 되지만 일주일에 뭐 2-3번 먹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엄마 아빠는 그냥 뭐 자연 음식만 먹고요. 전혀 고기도 안 하셨어요. 근데 나는 이제 뭐 남편을 만나다 보니까 남편이 고기를 너무 좋아해서 남편하고 어떻게 식사를 같이 하다 보니까 고기를 많이 먹게 됐어요. 이런 사람이 이제 대장암, 유방암 걸릴 확률이 높아요. 이런 사람은 식습관 딱 바꿔주면 개선이 막 됩니다. 근데 음식의 문제를 잘 잡지 못하고 다른 사람 하듯이 똑 하면은 그 환자는 낫질 않아요. 그 진단을 분명히 해야 돼요. 원인이 무엇인가. 그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3대까지 가야 돼요. 저는 그런 이제 상담을 하면서 상담하면 1시간에서 2시간 걸려요. 그걸 다 식사력을 조사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나중에 무엇을 먹으라고 이제 처방을 해주는 거죠. 자, 알맞은 양. 알맞은 양에서 여러분 하루에 야채 5컵 먹어야 되는데 먹고 있습니까? 야채 5컵. 자, 그렇죠. 3끼로 나눠서 먹으려면 여러분 어때요? 한 컵 반 정도는 먹어야 되죠. 그래서 저는요, 야채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왜 좋아하냐면요, 이게 몸에 좋다 그러면 저는 굉장히 이 사고적인 사람이라, 이성적인 사람이라 그게 나는 맛있어져요. 몸에 나쁘다 그러면 그게 딱 맛이 없어져요. 그래서 야채를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아침에 야채를 하루 먹을 것의 2분의 1을 먹어버려요. 혹시 내가 갑자기 손님이 와가지고 뭐 밖에 나가야 된다거나 그러면 저는 일식 거의 안 하거든요. 그럼 아침에 저는 어떻게 먹냐면은 양배추를, 한 200g 정도? 200g 정도로 저는 썰어요. 생야채를. 200g 정도로 썰고요. 브로콜리 하나를 데칩니다. 그리고 하나를 다 못 먹어요. 배불러서. 브로콜리 반 개, 양배추, 그리고 파프리카, 그리고 이제 당근, 콜라비, 비트. 이런 거를 다 이제 막대기처럼 썰어가지고요. 소스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먹거든요. 그러면 야채만 먼저 먹어도 배가 엄청 불러요. 야채하고 이제 계란 어쨌든 한 개 삶아 먹고 현미떡 한쪽 먹고 남편은 이제 굳이 밥을 원한다 그러면 남편은 밥 먹게 하고 저는 그런 것들로 먹어요. 그러면 한 끼를 제가 안 먹어도 야채는 이미 제가 하루에 반을 먹었기 때문에 다음 끼에 제가 야채를 또 보충하면 되거든요. 근데 저녁 때는 상치쌈을 이렇게 해가지고 예, 먹어요. 우리 남편 5장 먹을 때요. 저는 20장 먹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남편한테 그래요. 당신이 아픈 이유가 있어. 그렇게 식습관을 못 고쳐요. 저는 그 식습관을 제가 건강한 식습관으로 가져가니까 야채를 많이 먹고 배가 이렇게 부르도록 먹고 막 견과류 한 점 먹어도
살이 안 쪄요. 왜 안 쪄요? 방금 우리가 배웠죠? 아마 모르긴 해도 내 장내에는 아크만시아가 엄청 많을 거예요. 고섬유속을 많이 먹기 때문에 아크만시아가 내 장벽을 딱 지켜줘가지고, 예, 못 들어가게 하죠. 혈관 속으로 독소들을. 염증 반응이 안 일어나니까 세포가 늘 평화로워. 내가 먹은 음식은 바로바로 에너지 내는데 사용해버려요. 저장을 안 해요. 그러니까 날씬한 거예요. 저는 아가씨 때 몸무게하고 지금 몸무게하고 똑같아요. 몸무게가 52kg. 아가씨 때나 지금이나. 부럽죠? 이유가 뭐예요? 먹는 음식. 자, 감사한 마음, 사랑의 나눔은 제가 여러분한테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너무 아름다워요. 이 천사클럽 정말 봉사로 다니고. 저는 오늘 저녁에 들어오면서 사실 제가 이제 뭐 교회에서 강의 초청받아서 가게 되면 거기가 다 큰 교회죠. 얼마나 모이기 힘든 상황에서 큰 교회도 사람 이 정도밖에 안 모여요. 제가 서울 일산 은혜교회 거기 뭐 몇천 명 교인인데도 이렇게 모여라 그러면 한 여러분만큼밖에 안 모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작은 소규모에서 이런 건강 강의를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의식이 굉장히 높으신 분이구나. 주관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걸 느꼈어요. 사실 이런 영양 강의는 의식 없이는 사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치유센터 22년 하면서 많은 목사님들, 정말 유명한 목사님들이 사실 여러분들 이야기하면 다 알아주시는 목사님이에요. 제 강의 들으면은요, 항상 하는 말이 그래요. 사모님, 우리 교인들이 꼭 들어야 되니까 제가 초청하면 멀다고 하지 마시고 꼭 와주십시오. 그래요. 가야죠. 근데 소식이 없어요. 나중에 이제 어쩌다가 오시면 장모님들이 반대한대요. 무슨 교회에서 영양 강의냐고. 그래서 정말 이거는 그 가치를 모르면 들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들으면서 뭐 어렵거나 뭐 심심했습니까? 제가 우문을 했죠. 그래서 감사한 마음 사랑의 나눔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하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이거는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현대인들 너무 바쁘게 살잖아요. 제가 오늘 빨리 끝내려고 하는 이유도 사실 빨리 집에 가 빨리 자야 돼요, 여러분. 나도 빨리 가서 집에 가서 10시 되면 자야 되거든요. 자, 활동과 휴식. 이건요, 우리 생체 리듬의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유전자에 설계해 놓은 하나의 리듬이기 때문에 이 리듬을 타지 않으면 여러분들 좋은 음식 먹어도 소용없어요. 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자, 멜라토닌이 언제부터 가장 많이 나오냐면요, 12시부터 3시 사이가 가장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막 잠들면 멜라토닌이 나오냐? 그게 아니거든요. 자, 자면 롬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1시간 반 지나서부터 멜라토닌이 나옵니다. 잠들고 나서. 그러면 12시부터 가장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그 혜택을 보려면 몇 시에 누워야 돼요? 10시 반에는 누워야죠. 저는 10시에 이제 누워요. 10시에 누워서 책 보면 30분 보면 잠이 와요. 10시 반에 자거든요. 2시 되면은 온 몸이 그냥 깨어나가지고 더 이상 잘 수가 없어요. 피로가 다 회복이 돼가지고. 그래서 다시 이제 3시간 책 봐요. 2시부터 5시까지. 그러면 또 잠이 와요. 그때 항상 쪽잠 자고 이제 치유센터 요즘은 안 하니까 7시까지 다시 뭐 이렇게 이제 이 아침, 이 느긋한 아침을 즐기는데요. 치유센터 할 때는 이제 5시 반이면 이제 예배 드리러 가야 되니까 막 준비해야 돼. 반주해야 되니까. 정신 차리고, 예. 근데 요즘에는 이제 너무나 한가한 아침을 맛보면서, 나에게도 이런 행복한 순간이. 그러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오늘 빨리 가셔서 이 강의를 이제 들은 실행을 하시려면 빨리 가셔서 10시에는 여러분들 자리에 누우셔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운동. 이 운동은요,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분배해주는 역할을 해요. 물론 분배는요, 간에서 합니다. 간에서 다 합성해서 필요한 곳으로 다 이제 분배를 해주는 게 간의 역할이지만, 그거를 더 조금 도와주는 보조 역할을 하는 게 사실 운동이에요. 운동을 하지 않으면은요, 정체가 돼요. 어린아이들은 어때요? 한시도 가만 안 있죠. 한시도 가만 안 있어요. 그러니까 막 생기가 막 나잖아요. 우리가 나이 먹을수록 안 움직이려고 그러죠. 그럼 정체돼요. 여러분들 혹시 수족증 있으세요? 수족증 있는 사람? 뭐 뜨거운 음식 먹고 아무리 뜨거운 뭐 족욕하고 그래도 별로 효과 없을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 걷는 거예요. 걸으면 발 뜨거워져요. 운동하셔야 됩니다. 자, 운동할 때는요, 두뇌 성장 인자라는 게 나와요. 호르몬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뇌 세포가 재생되는데요. 우리는 나이 먹으면 이런 신경세포가 죽어서 더 이상 우리가 이제 기억력이 감퇴되고 이제 창의력도 없어지고 노화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깜빡깜빡 하는 거 저도 많이 늘었지만요. 제가 40살, 52살에 제가 이제 석사 다녔는데 한 번 이렇게 애우면은요, 안 잊어져요. 음식에 저는 효과인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은요, 시험 보고 나면은요, 제가 물어보면, 언니, 난 시험 본 순간 다 잊어버려 그래. 시험 볼 때만 탁 하고 다 잊어버린대요. 근데 저는 하나도 안 잊어버려요. 운동하고, 음식 잘 먹고, 예, 잘 자고. 늙지 않는 방법. 자, 세로토닌, 아드레날린, 도파민, 이런 호르몬들이 나와서 안정감과 쾌감과 집중력을 더해주죠. 운동을 하면 바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하루에 몇 시간 산책하냐면은요, 너무 바쁠 때는 1시간, 안 바쁠 때는 3시간이에요. 제가 일을 하고 있을 때도 운동은 꼭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뭘 더했냐면, 요가까지 더했어요. 유튜브에 나오더라고요. 저는 시골 사니까 못 다니잖아요. 뭐 강주까지 어떻게 다녀요? 기름값 아깝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요가를 배울 수 있을까 했더니 유튜브에 조각조각으로 다 나와요. 그 조각조각 나온 것은 몇 개를 제가 다운받아가지고, 예, 15분짜리를 3개를 받으니까 45분이 되더라고요. 이제, 그리고 나서 제가 또 하는 운동이 있어요. 저만의. 그래서 그거를 하면은 딱 1시간 정도 운동을 저녁마다 자기 전에 합니다. 오늘 같은 날은 못 할 것 같아요. 늦게 가니까. 어쨌든 저녁 먹고 나서 좀 소화시킨 다음에 9시 정도면 저는 그 운동을 딱 하고 자면은요, 굉장히 또 깊이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요가 찾아가지고 이완, 뭐 스트레칭, 예, 그런 운동이 있어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실제거든요. 천연소스 만들기. 여러분들 다 레시피 가져가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 이 항암 스프 만들기만 여러분들 독특하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게 항암 또 받고 있는 환자도 있을 수도 있고, 암 환자들은요, 이거 굉장히 좋은 건데, 히포크라테스 스프라고 그래가지고, 아마 이거는 히포크라테스가 서양에서 음식도 잘 못 먹고 굉장히 다운된 환자들에게 5가지를 조합을 해가지고 만든 그런 스프가 있어요. 저는 이제 그것을 제가 좀 힌트를 얻어가지고 제가 암 환자들을 섬기면서 우리 암 환자들에게 이 스프를 제가 만들어줬어요. 근데 서양식하고는 완전히 달라. 서양 히포크라테스는 뭐 파슬리, 또 샐러리, 이제 이런 것들을 하니까 우리가 먹기도 굉장히 힘들고요. 근데 저는 이걸로 이렇게 조합을 해서 했더니 너무 맛있어요. 우리 한우분들이 이거 먹으려고 안 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사실 기본이고요.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음양, 오양에 따른 공부를 좀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환자 중에 한 명이 나는 사모님 막 배에 갑자기 섬유소를 먹으니까 배에 가스가 많이 찹니다. 야채를 안 먹다가 갑자기 먹으면 섬유소가 이제 대장이 막 활발하게 막 잔치가 벌어지죠. 내 목이 엄청 들었네? 활동을 많이 하니까 대장이 가스를 사실 발산하거든요. 우리 장내에서. 그래서 가스가 생성이 되면 그게 적당히 생성돼서 배출이 돼야 되는데 너무 많이 되면 그게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소화도 안 되고 빵빵해지고. 자, 그런 사람에게는 제가 계피를 더 첨가해서
계피가 가스를 배출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계피를 첨가하고, 몸이 또 차가운 사람한테는 더 뜨겁게 하는 생강을 또 첨가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사람의 체질과 또 그런 그 지금 신체 증상에 따라서 더하고 빼고 해주는 거예요. 암 환자 중에서도 또 뜨거운 사람이 있어요. 예, 속은 뜨겁고, 예, 겉은 차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겉이 차면 속도 차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또 열을 식혀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몸에서 이렇게 또 순환이 잘 되거든요. 또 우리가 몸에서 이 배꼽 주변으로 딱 이렇게 중간으로 해서요. 아래는 차고 위만 뜨거운 사람이 있어요. 자, 아래가 차고 위가 뜨거운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반신욕. 오늘 내가 운동을 못했다. 근데 운동을 많이 한 사람은 반신욕 하면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반신욕이 좋다고 하니까 5시간 등산하고 또 가서 반신욕해. 반신욕 하면 안 되고 온신욕 해야 됩니다. 운동 오늘 내가 못했어요. 아파서. 힘이 없어서. 그럼 반신욕을 해야 돼요. 이렇게 다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오늘 이 모든 걸 제가 어찌다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예. 뭐 궁금한 점 있으면 제가 요즘에 한가해요. 예, 전화로 물어봐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알려드릴게요. 예.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계속 이 레시피가 마지막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여기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장시간 동안 강의 듣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우리 최근모 원장님 너무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좀 보내십시오. 도움이 많이 되셨는가요? 그 최근모 원장님은 제가